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준마TV입니다. 항상 건강하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종종 몸에 크고 작은 불편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약을 먹고 나아질 때도 있지만 병원에 방문해서 주사, 시술, 수술 등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요. 몸이 아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체되지 않고 치료가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올해 말부터 달라지는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병원 방문을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 모르는 급한 상황을 위해 오늘 전해드릴 내용도 미리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걸어서 갈 수 있다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몸이 갑자기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아픈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응급 상황이 생기면 119에 연락을 해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응급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이 지체되지 않는 것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인데요. 가끔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가 응급 환자가 적시에 적정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더욱 마음 아픈 일인데요. 정부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 의료 관련 새로운 제도를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아파서 병원 갈 때 이렇게 됩니다.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 많은 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부터 안내드릴게요. 이건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나 부모님을 위해서도 미리 꼭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미리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평소에 지병이 있는 분들, 연세가 많은 분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분들 등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급대원이 미리 출동하기 전 환자의 평소 질병이나 특성을 알고 있으면 병원 이송까지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것이 가능한 정부 서비스가 있습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영상으로 처음 접한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질병 및 특성이 구급대원에게 안내되고 보호자에게 환자의 응급 상황 발생 정보가 문자 메시지로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정보를 미리 119 안심콜 서비스에 등록해 놓으면 등록 시 기재했던 자녀 휴대폰 번호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 상황 발생 정보가 전송되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게 생긴 응급 상황을 보호자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 시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병력, 복용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국 각 소방서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등록된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 응급처치를 할 때 참고 정보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평소에 가족들의 안전이 걱정되셨다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도 있다는 것 잘 알아두시고 필요에 따라 미리 신청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올해 말부터 달라지는 소식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발생했었는데요. 바로 119 구급대의 중증도 분류 체계와 병원에서 사용하는 응급 환자 분류 체계가 일치하지 않아 이송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119 구급대의 중증도 분류 체계는 사망을 제외한 4단계로 응급, 준응급, 잠재응급, 대상외로 나누어집니다.
응급은 불안정한 활력 징후 등 상황이며 준응급은 수시간 내 처치가 필요한 경우, 잠재응급은 응급이나 준응급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응급실 진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상외는 응급 환자 이송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병원 중증도 분류는 5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소생, 심정지, 중증 외상 등, 두 번째 긴급, 호흡곤란, 토혈 등, 세 번째 응급, 경한 호흡 부전 등, 네 번째 준응급, 창란, 요로 감염 등, 다섯 번째 비응급, 상처 소독, 약 처방 등입니다. 올해 말부터는 반복되는 응급실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19 구급대의 중증도 분류 체계를 병원 단계와 일치시키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 기준을 도입하여 환자 중증도 분류 정확성을 높입니다. 10월부터 일부 지역에 먼저 도입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센터가 경증 환자로 인해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 스스로 응급실 이용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적정 응급 의료기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셀프 트리아지 앱을 개발해서 국민들의 합리적인 응급실 방문을 유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응급 환자가 적시에 적정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 위해 올해 말부터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니 미리 잘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더불어 함께 알아두셔도 도움이 되실 만한 또 다른 정보가 있는데요. 응급 안전 서비스입니다. 집안의 버튼만 누르면 바로 119로 연결되는 응급 호출기, 게이트웨이를 설치할 수 있고 활동량을 감지해서 쓰러짐 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응급관리 요원이 확인할 수 있는 활동량 감지기,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119로 연결이 되는 화재 감지기, 문이 열리고 닫힌 경우를 알려주는 출입 감지기를 설치해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살려줘를 외치면 곧바로 119로 신고가 되는 음성 인식 기능도 올해부터 추가로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홀로 지내는 분들, 노인 부부 가구 중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 등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안전 관련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